근대적인 용어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용 같은 경우는 당시 일본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기타하라 학슈 같은 사람의 시를 처음에는 뺏기고 애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마침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는 그와 같은 민족 시를 읽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근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가 소화해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지를 새로 개척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예가. 정지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방 후에 돌아와서 경향신문에 근무하게 되는데 그때 윤동주의 시를 발굴을 해서 신문에다가 대대적으로 실어줌으로 해서 윤동주가 국민의 시인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준 사람. 어떻게 보면은 대학의 선후배 관계라고 하는 인연도 없지 않아 있었어야 생각합니다만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민족 시인들의 그 등장이라고 할까 이걸 보여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일제 식민지 지배라고 할까 일제 통치라고 하는 것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독립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사는 모든 곳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근대적인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각 그리고 실력, 역량을 갖추는 작업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해방 후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힘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린 것입니다. 세계 그 경제의 흐름하고 우리 일제 때 우리나라 경제하고 어느 정도가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봐야 됩니까?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그 시기별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이 돼요. 그래서 중국에 왔었던 독일의 경제 이익권을 다 차지하거든요. 그런 빈틈을 해서 일본 경제가 확산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선의 경제가 팽창하는 조선의 경제가 좀 활성화돼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불황으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1929년에는 소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일본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더 큰 침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도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주를 침략을 하게 되고 또 중국을 침략해 서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려는 쪽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 조선 경제가 연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제 군수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지가 된다든지 식량을 공출하는 지역이 된다든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분들도 그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운동을 했을 텐데 왜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는 갈라지고 이렇게 합쳐지지 못했을까요?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라고 하는 거에 일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법론상에서 이제는 달랐을 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도 했지만 그래서 하나로 합치려는 운동들이 계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20년대에는 신간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고 1930년대에는 민족유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소위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좌우 대립했을 때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 보이지만 그걸 하나로 합치려는 그러한 운동들도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의병투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병투쟁 중에 가장 컸던 규모의 활동이 13도 창의군이라는 활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활동이 실패했던 이유가 의병 내부에서 어떤 신분질서로 인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신분질서로 인한 차별이 완전히 극복되었던 때가 저는 3.1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의병 활동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것을 리드했던 사람들이 유생이라든지 전직 관료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었는데 나중에는 민간인들 중에서 의병 대장으로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홍범도와 신돌석 같은 사람이 하나의 예일 뿐인데 그러한 속에서 의병 내부에서의 그 신분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점차 약화되는 특히 그 만주로 망명해 갔을 때 유인석 부대라든지 그런 곳은 1913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병이 추구했었던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유교적 신분 질서가 있는 나라, 그걸 동양 문화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흔히 복벽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향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공화정을 표방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자연히 그 신분 문제 같은 경우도 극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와 또 한편에서는 근대적인 삶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새로운 문물을 도입을 하고 새로운 학문과 사상 이런 것들을 체득해가면서 근대적 국민으로서의 자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또 아울러 몸에 익혀갔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강의의 큰 주제가 문명, 새로운 문명의 교류라고 할까? 이런 것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민족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투쟁과 더불어 새로운 문물에 대한 수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혼재되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일제 식민지 지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